수십 채, 수백 채의 집을 낙찰받고 나서 그 망한 집들을 따봤더니 엄청나게 너무 많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님 지금 경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벌써 한 8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8, 9년 차. 그러면 그동안 보신 집의 채수가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몇백 개 이상? 사람들 살면서 남의 집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럼 그렇게 많이 보면서 느끼시는 거 뭐 있으세요? 너무나도 다 똑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는 집들이 좀 약간 평범한 집들이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을 날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집들보다는 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되게 많긴 했었죠. 문을 딸 때마다 긴장감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너무 어메이징한 상황들이 매번 드라마가 새로 펼쳐진다는 느낌 들 정도로 이상하고도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망한 사람들의 집이 과연 어떨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왠지 집이 텅 비어 있을 것 같고 엄청 낡았을 것 같고 뭐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올수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짐이 가득 차 있고 그 와중에 쓰레기가 잔뜩 차 있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경우는 저 현관문 출입구부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쓰레기를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 와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방금 전에 나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식탁 위에 밥숟가락이랑 밥 공기가 그대로 있다든지 방금 이렇게 이불을 딱 젖히고 몸만 딱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이불 상태라든지 행방불명 됐거나 연락이 안 됐거나 집을 버리고 그냥 혼자 어디론가 가시는 상태라서 이 집에 안 들어왔다는 게 확실한데, 팬트리라고 하죠. 그 식품 창고에 먹을 게 가득 찼다든지 냉장고 이렇게 열면은 진짜 우두두두두 떨어지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엄청 가난하고 그리고 되게 개념 없이 살았을 때 냉동실 문 열면 언제 사놨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가득 차가지고 막 우두두두두 떨어졌었어요. 냉장고에 정말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놓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이제 혼자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집 냉장고는 항상 깔끔하게 좀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방 청소부터 해라. 그러니까 그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경매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 집은 현관문 닫아버리면 이 공간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 공간을 엉망진창으로 썼던 거예요. 어차피 저 문을 닫아버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내 환경도 정리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서 나가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 공간조차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은 망하는 집의 특징 이러면서 정리를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사는 공간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십 채, 수백 채의 집을 낙찰받고 나서 그 망한 집들을 따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썼던 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달렸던 이제 내용들 중에 되게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였구나. 진짜 집 청소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엄청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엄청 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장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얼마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 공간은 그러면 내가 얼마큼 책임지고 있는가. 성공하려면 집 청소부터 해라. 이 말이 누가 하신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답이다. 그 전에는 집이 깨끗하셨어요? 안 깨끗해져. 안 깨끗했죠. 엄청 장난 아니었죠. 저도 막 물건 채우기 바빴고, 아이들 2명 키우다 보니까 애들 살림, 어른 살림, 그리고 성장기 아이 2명 키우니까 먹을 건 항상 집에 뒹굴고 있고 이랬죠. 지금은 근데 정말 심플하게 딱 필요한 것만 냅둬요. 물건 쟁이고 이러는 거 안 하세요? 저요? 네. 안 해요. 왜 막 세일 많이 하고? 안 해요. 그 망한 집들이요, 그렇게 많이 쟁여놔요. 특히 휴지, 라면, 통조림, 화장품 엄청나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런 집들을 봐가지고 안 해요. 안 사나요. 어떤 공간에서 힘을 받으세요, 피디님은? 밝은, 저는 약간 빈 공간에서 힘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무리하게 채워져 있으면 압력을 좀 느끼는 것 같고, 공간이 비워져 있을 때 그 공간에서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같은 경우는 물건을 좀 안 채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공간에 머물 때 답답함이나 이런 거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물건을 비워야지 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와서 좋은 걸로 또 채워진다.
이미 기존에 있는 물건들로 집이 너무 꽉 차 있고 온통 공간을 다 메꾸고 있으면 새로운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채울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대요. 아, 안 되겠다. 다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기적으로 버리고 주기적으로 치우고 혹시 물건이 뭐 쌓여져 있나? 이런 거 보고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쓸 거니까 세일할 때 사고 이랬거든요. 지금 절대. 다 닳고 없어지면 그때 사는 거고. 너무 싫어요. 물건 쌓아놓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도 거실도 그냥 소파 하나만 딱 있어요. 진짜요? 네. 소파 하나만 딱 있고 그리고 TV 딱 있고 끝. 당근. 다들 집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이게 지난날의 나와 이별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선택, 나의 과거, 나의 모든 것과 이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버리고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 괜찮은데 요만한 거 하나 버릴 때에도 뭐 500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집을 치운다, 정리한다가 아니라 지난날의 나와 완벽하게 이별하고 새로운 나를 만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저의 그 시작이 가계부였거든요. 저는 한 8년 정도 가계부를 계속 썼고 가계부 쓰면서 이제 자리 잡혔던 습관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지출을 이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거 혹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는 거나 아니면 세일하니까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되게 내가 자주 쓰는 거니까 미리 사놓으면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어요. 가계부 쓰면은 얼마나 그런데 허튼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니까 가계부 쓰면은 사라져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못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기회 한번 줘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나한테 정해진 돈에서 타이트하게 살아보는 기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정해진 돈에서 되게 타이트하게 살아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인간한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고 도움이 돼요. 그때 제가 돈을 되게 타이트하게 쓰고 없는 돈을 아껴서 쓰고 살 때의 기억이나 그때 생겼던 가치관들이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막 너무 자만하지 않고 지금 만약에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되게 감사하게 먹을 수 있고 그게 처음부터 주어진 환경이고 주어진 돈이고 주어진 상황이라면 감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4,900원짜리 치킨 하나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결국은 참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리고 내가 편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밥 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요. 왜냐면은 어떤 순간에는 이 사람을 만날지 말지 고민을 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식비를 한 달에 16만 원, 17만 원을 쓰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먹으면 밥값이 최소한 3만 원 이 계산 자체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만났거든요.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에 오니까 제가 지금 이제 밥을 사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제가 가계부 쓰면서 타이트하게 살았던 기억들 그리고 그때 못 썼던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감사하다고 아는 거지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쭉 와가지고 갑자기 돈 벌어가지고 여기 왔다면 자만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정리를 싹 다 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물건들을 버리고 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공간이 주는 힘이구나. 이게 이 공간을 내가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이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공간을 좀 비우는 연습도 필요하다. 너무 채우지만 마시고 비우고 정리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집 정리 깨끗하게 하실 분들은 댓글에다가 집 정리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소득 수준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동네를 순간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해요. 60, 70, 80 되신 할머니들도 사우나에 앉아서 그런 얘기하세요. 세금, 상속, 증여 이런 거 막 얘기하시고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의 그런 특징들이 지난번 촬영 댓글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악플만 달리다가 좋은 댓글이 달리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댓글이 달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반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근. 커뮤니티에서 약간 화제가 됐던 글이 있어서 네네네. 소득 수준 낮은 동네랑 높은 동네에서 장사했을 때 차이가 극명하다. 소득 수준 낮은 동네는 진상이 많고 손님이 왕이라 생각하고, 근데 소득 수준 높은 동네에 가면 진상이 있긴 하지만 잘 먹고 간다는 인사가 몸에 배어있고 애기들 뛰어다니면 알아서 교육해주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공감이 되시는지? 저는 아주 몸으로 100% 공감을 했죠. 왜냐면 23년도에는 수도권에 있는 어떤 동네에 1년 6개월 정도 살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반포로 이사를 나오게 된 케이스죠.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라고 해서 여긴 이런 게 좋고 여긴 이런 게 나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느꼈던 얘기를 해보면, 제가 원래 기존에 아이들 키우면서 10년 넘게 살던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도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치만 그냥 친정이 가깝고 하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되게 편해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축 입주한다고 해서 동네를 바꿔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들이 욕을 배워갖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애들 편안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동네를 바꿨는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욕을 이제 배워오기 시작을 했고, 나는 왜 학원을 가야 돼? 쟤네들은 학교 끝나면 밤 10시까지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학원을 당연히 가나 보다 생각했고 학교 끝나면 집에 오나 보다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 친구들 안 하는데. 이게 약간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가 그렇게 교육열이 높거나 치열하게 교육을 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맹모가 돼서 와, 여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반포로 이사를 왔죠. 본의 아니게 갑자기 소득 수준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동네를 순간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커뮤니티 시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듣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 전에 살던 동네는 누구네 엄마가 뭐 우리 애가 뭐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람 사는 그냥 그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해요. 투자를 어떻게 했고 무슨 주식을 샀고 뭐가 좋고 괜찮고, 그게 60, 70, 80 되신 할머니들도 사우나에 앉아서 그런 얘기 하세요. 주식 얘기를 하세요. 돈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커뮤니티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6분 정도 이렇게 아침부터 막 얘기를 해요. 듣고 싶지 않지만 들리잖아요. 그러면 세금, 상속, 증여 이런 거 막 얘기하시고 주제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되게 경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화 있죠, 화. 화의 레벨이 역치가 되게 낮았고 관리사무실에 뭐 궁금해서 전화를 해도 화부터 내세요. 슈퍼도 화를 내고 지하철에서도 화를 내시고 뭐 어딜 가도 그렇게 화를 내요. 근데 저 자체도 화가 많은 사람인데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반포를 오고 나니까 편의점도 친절하고 커피숍도 친절하고 관리사무소도 친절하고 뭐 어딜 가도 다 친절해요. 이 역치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기에 되게 편해요. 화가 이렇게 나려고 하다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도 좋은 아파트였어요. 여기도 신축 대단지고 되게 그 동네에서는 대장 아파트에다가 제일 신고가를 찍은 비싼 아파트였어요. 그런데도 약간 그 차이가 좀 확 느껴지더라고요. 당근. 댓글에 보니까 교육 수준의 차이다, 아니면 가정교육의 차이다,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상황이 달라지면서 느꼈던 거는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 때문에 사람의 뭔가 이게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거는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한테도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만약에 슈퍼에서 좀 불친절하게 물건을 이렇게 던져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치열하고 그것을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본의 아니게 그냥 물건을 던져주는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사납게 불친절하게 감정을 담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고, 저도 이제 되게 치열하게 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는 엄청 독살맞게 얘기를 하고,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제 세상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긴 다음에는 그럴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해가 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엄청 화를 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저를 계속 지켜보셨던 수강생분들은 그때의 매운맛이 좀 그립다. 그때처럼 더 욕해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여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남한테보다 나한테 불친절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나한테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치열하고 독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베풀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나를 학대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아도 사실 된다. 조금 여유 있게 가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길게 살아요. 제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살아도 평균 수명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가도 되고 주변을 조금 둘러봐도 됐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너무 다른 사람한테 여유가 없고 나한테 여유가 없잖아요. 화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괜찮아. 진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괜찮거든요. 조금 여유롭게 가도 되고 조금 숨 쉬면서 살아도 돼요. 근데 제가 저를 채찍질하듯이 너무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둘러볼 여유도 없고,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내 걸 뺏길까 봐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약간 좀 독하게 독살맞게 살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나를 막 절벽으로 내몰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괜찮다고 자기한테 얘기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도 내 삶이고 지나고 나니까 지금도 내 삶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줘요. 나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요즘 화가 많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달라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약간 속도가 다르고 결과가 조금 뒤에 있을 뿐이지 분명히 거기에 도달을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 많이 해주고, 이게 나중에 잘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나를 다그치면서 살았거든요. 천천히 숨 쉬면서 조금 여유롭게 가도 괜찮다. 정재님도 스스로한테 요즘은 많이 다독여주고 있어요. 제가 저한테 잘한다고. 이게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저한테 관심이 가져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가져진 거지, 뭔가 내가 당장 여유가 없는데 여유로워져라 이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되게 기니까, 그리고 긴 호흡으로 갔을 때 오래 갈 수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놓지 않고 계속하면. 그러니까 꼭 너무 다그치지 않고 괜찮다 하고 다독이면서 가시는 것도 되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글에서 나한테 상냥하게 대하는 게 제일 어렵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는데 내가 나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번에 뭐 달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 하다 말았다. 뭐 어떤 강의를 완강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또 듣다가 또 말았다.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작심삼일이었다.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 것도 저는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시작한 나, 하려고 했던 나, 그리고 해보려고 했던 나를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했다,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나한테 격려하거나 응원하거나 잘했다고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나를 이렇게 계속 응원해 나가면서 계속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한탄하지 말고 그래도 하려고 했었네, 잘했다, 더 잘해보자. 그 되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반드시 그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꼭 어떤 내가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거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때 해봤던 거,
그때 하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나중에 와 이게 도움이 되네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만 했었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하려고 했으니까 나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충 사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근데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왜 나는 결과를 내지 못하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상관없어요. 하려고 했고 생각했고 결정했고 고민했던 나를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나를 내가 기억해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나를 응원해주는 얘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응원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다그치지 마시고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응원하는 또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뚱뚱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잘 사는 동네는 뚱뚱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 관리하는 거. 그러더라고요. 헬스장에 줄을 그렇게 서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런닝머신이랑 천국의 계단은 줄을 서야 되고요. 기구도 할 수가 없어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운동을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챙기고 거기서 나오는 여유나 에너지가 결국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뚱뚱해. 45에 10억을 모은다 라고 쓰고 화이팅을 했는데, 전 아직 42살인데 전체 자산 규모가 100억대를 가고 있거든요. 돈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이지 않는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급격하게 돈은 커진다. 직장인인데 부자가 된 분들 대부분이 저 같은 루트더라고요. 짧으면 뭐 1년, 3년? 정말 드라마 같은 결과가 나오죠. 여기에 가장 핵심은 조경이 진짜 엄청나네. 잘 해놨더라고요. 이걸 이제 했죠. 이게 45살 전 이제. 그 사인을 했어요, 각자. 이때는 돈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저 42살.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근 강자님 처음에 부동산 시작하실 때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3천만 원이요. 그때는 갭 투자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시절이었죠. 3천만 원은.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궁금해요. 2016년 전에는 직장인이었고 맞벌이 부부였고 아이 둘 키우면서 식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주말 되면 항상 마트 가고 여행 가고, 멀리 여행 못 갈 때에는 서울 인근에 있는 호텔로 호캉스 가고 삶을 나름 즐기면서 살았었죠. 살다가 2016년도에 갑자기 제가 빚이 1억이 생겨요. 약간 1억짜리 망치를 맞은 거죠. 사실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7, 8년 정도 열심히 살았고 직장 생활도 계속했고 맞벌이였고 모아놓은 돈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통장이랑 봤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빚이 생겼다라는 것보다 나한테 돈이 없다라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없다는 게 그럼 잔고가 얼마였어요? 잔고가 아예 없었어요. 50만 원 이렇게 있고 돈이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쓰는 거예요. 코스트코 있잖아요. 네. 코스트코 가가지고 이제 장을 한번 봐요. 거기는 단위가 크다 보니까 많이 안 사도 뭐 몇십만 원이 나와요. 너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짜잘짜잘한 건 또 못 사거든요. 그러면 또 동네 마트를 또 가요. 마트 가서 또 장을 봐요.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주마다 가가지고 왕창 보면서 이제 매일 필요한 거는 또 마트 가서 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동실 냉장고가 꽉 차죠. 유통기간이 지난 걸로 가득 차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고, 언젠간 먹겠지, 쌀 때 사놓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식비가 뭐 200만 원 이상 나오고. 그리고 그때 제가 보험에 약간 많이 올인하고 있었거든요. 각종 변액 연금, 사망보험금 같은 느낌의 연금, 그리고 보장성 보험 여러 개 해서 저희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13개 정도 돼 있었어요. 거의 200만 원 넘는 돈이 보험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7년 이상 넣은 보험들이었어요. 이걸 깼을 때 제가 받는 돈이 제가 냈던 돈의 50%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간호사 하셔서 보험을 믿으신 건가요? 그랬을 수도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아픈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아팠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온다라는 거를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 보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맹신을 하면서 보험을 진짜 많이 넣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가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넣다 보니까 실제로 저축을 하거나 돈을 모으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없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자꾸 처음으로 했던 게 보험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들을 하나하나씩 다 공부를 하고, 약관이요? 맞아, 약간 언제 받는지, 그때 당시에 받으면 지금 복리나 이율로 흘러갔을 때 이게 맞는 것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딱 한 개 보험 빼놓고 해약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중복된 게 너무 많았고, 저는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들었나 봐요. 보장보다는 연금의 성격이 되게 강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걸 가입했지? 하는 그런 보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했고, 벌고 있는 돈의 한 3% 정도만 적정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그 정도 수준만 보험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는 게 맞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내 돈을 내가 책임지고 불리는 게 맞지,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고 넘기고 물어보지 말고 내가 조금 알아보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30년 뒤, 40년 뒤에 연금으로 받는 투자보다는 살릴 것과 해지할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걸 첫 번째. 보험 해지하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통장을 싹 다 정리했어요.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나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통장을 정리하자. 너무 많은 통장을 쓰고 있고, 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월급 통장, 지출 통장, 또 카드값 나가는 통장, 이렇게 하지 말고 정리하자. 물론 통장을 4개로 나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4개 통장이고 나발이고 어떻게 했냐면 월급이 들어오는 입출급 통장,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생활비로 쓸 지출 통장 2가지 남겨놓고 남은 돈은 몽땅 다 저금, 이런 식으로 통장을 정리해보자. 그게 얼마였어요? 생활비가? 4인 가족이셨죠? 식비는 최저로 나왔을 때 16만 원까지 썼던 것 같고, 항상 20만 원대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5만 원씩. 뭐 드셨어요? 정말 물 말아서 김치에다가 뭐 먹었고, 파 같은 거 있죠. 대파를 사오면 그거를 우유팩 있죠. 우유팩에 물을 약간 넣어서 세워놔요. 꽁댕이를 잘라 먹으면 계속 자라요. 그렇게 한 3, 4주를 잘라 먹으면 파에서 파 맛이 안 나요. 물 맛이 나요. 너무 물 맛이 난다.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먹고 또 다시 대파를 사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결산 가족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 회의를 했는데 그때가 외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먹고 싶은 걸 생각해요. 아, 우리 가계부 회의 때 뭐 먹지? 한 달 동안. 그러면은 짜장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치킨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피자가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를 정해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요. 그게 그날이 외식하는 날이고,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타이트하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출을 기록해보자.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의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 카드로 돈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출 고통이 없어요. 지출 고통이 없는데 돈을 쓴 다음에 가계부나 아니면 어디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자, 방금 전에 커피 마셨다 9,000원. 그럼 이 9,000원이라는 돈을 실제로 기입하실 때 통증을 느껴요. 근데 그게 뇌 섬엽에서 통증이라는 신호가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 육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통증이랑 똑같대요. 그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각성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돈 많이 쓰고 있어.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한이 없이 돈을 쓰셨던 분들은 아니 갑자기 왜 내가 나를 제한해야 돼?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정상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시간과 나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이란 돈을 벌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잖아요. 나의 소중한 생명력과 바꾼 돈이에요. 그걸 지금 9,000원 커피를 긁어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쓰는 거죠. 자동으로 기입되는 앱 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돈을 쓰고 가계부는 가계부를 써요. 그래서 지출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는 수기로 기록이 가능한 앱을 다운로드 받던지 다이어리에 적으시던지 해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에 내 생명과 바꾼 돈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인데 내가 오늘 쓴 돈이 20만 원이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통증을 심하게 느끼겠어요. 그러면 반성하게 되고 지출 각성을 하죠. 아, 이런 부분은 돈을 덜 써야겠다. 지금까지도 체크카드만 쓰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미래의 벌돈을 담보로 쓰다 보니까 모든 신용카드를 다 없앴죠. 혜택 이런 건 안 챙기세요? 안 챙겨요. 왜냐면 뭐 스타벅스 할인되는 거, 뭐 영화관 할인되는 거, 그걸로 부자 된 사람이 보셨나요? 그걸로 부자 된 사람 없거든요. 물론 이제 할인 받을 때는 기분이 약간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로 부자 된 사람 저는 못 봤고, 제가 원래 소비해야 되는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지질이 공상이다. 네. 그런 말들이 사실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진짜 너무 아꼈어요, 그때는. 머리도 제가 잘랐고, 가방도 당연히 뭐 끈 떨어진 거, 에코백 같은 거 들고 다녔고, 그리고 운동화도 밑창이 떨어졌는데 그냥 신고 다니고, 그리고 옷도 맨날 누가 주는 거 입고, 그냥 있는 옷 입고 이랬거든요. 그런 모습이 직장 동료나 선배님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 지질이 궁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한테 넌 돈 벌어서 다 뭐해? 창피해. 너가 좀 약간 격을 떨어뜨린다는 생각 안 들어? 3년 전까지만 해도 18년 된 20평짜리 조그만한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대출도 없었고 고정비가 확 줄어든 상태에서 버는 모든 돈을 모아서 다 투자, 재투자 계속 투자하니까 돈은 계속 불어나고, 근데 제가 한 7년, 8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넌 돈 벌어서 뭐해? 아니 돈 많다면서 왜 그 빌라에 살아? 왜 아직도 거기 살아? 하는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그 사람들은 지금 내 상황을 모르죠. 그리고 저는 목표가 딱 있죠. 나는 45까지 10억을 모은다. 이미 목표가 정해졌고 기차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옆에서 다람쥐가 짹짹짹짹 거리는 소리는 신경이 쓸 여력이 없었어요. 지질이 궁상이라고 하던지 말던지 신경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목표가 있었고 당장 이 빚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고, 그동안 너무 돈을 방탕하게 썼던 제 자신에 대한 채찍질, 저를 혼내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왜 못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후회도 있었고, 그래서 힘들다, 괴롭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배부른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집중. 지금 최대한 빨리 갚자. 빚부터 갚고 이야기하자. 당자님 곁에도 직장인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으시죠? 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 이런 거 있을까요? 직장인인데 부자가 된 분들 대부분이 저 같은 루트더라고요. 일반 직장인이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껴 쓰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동시에 투자를 동시에 같이 해줘야 돼요. 짧으면 뭐 1년, 3년, 길면 5년, 6년 안에 정말 드라마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걸 같이 못해요. 같이 절대 못해요. 많이 못해요. 제가 지금 아껴라, 지출을 통제를 해라, 덜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그렇게 못 살아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살기 위해서 5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될 때까지도 커피값 2,000원 어떻게 쓰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라고 가계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타이트하게 지출을 통제하는 동안에 최대한 빠르게 종잣돈을 모아요. 아낄 만큼 아끼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버는 돈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수입을 늘려요. 지출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만 늘려요. 그렇게 해서 더 빠르게 종잣돈이 모이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업을 하더라도 지출 통제를 안 한 상태에서 부업을 하시죠? 어차피 다 나가요. 특히 부업하시면 큰 돈이 한 번에 확확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자인 줄 알고 또 착각하고 돈을 써요. 그래서 부업을 여러 개 하셔서 큰 돈을 버시더라도 지출 통제나 가계부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죠? 그러면 돈이 모래를 잡은 것처럼 다 흩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지출을 늘리지 않는 가계부를 쓰시면서 부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벌고 있는 돈 플러스 부업까지 해서 빠르게 돈이 모일 거예요. 부업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간 임대업. 아, 그럼 에어비앤비는 부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전자책 같은 거 써가지고 전자책도 팔아보고, 그때 이제 유튜브도 깨작깨작거리면서 유튜브도 해보고, 조그만하게 과외식으로 가계부 강의도 해보고 그랬죠. 그때 몇 살이세요? 그때 뭐 34, 35, 36 이럴 때였어요. 회사 다니실 때? 다니면서 아기 2명 키우면서. 그렇게 돈이 모이면 이제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 완성되죠. 이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 모이면 투자를 시작하셔야 돼요. 반드시 투자를 하셔서 이 돈을 늘려야 돼요. 그게 코인일 수도 있고, 몰라요 저는. 주식일 수도 있고, 저처럼 경매일 수도 있고, 가계부를 쓰면서 돈을 모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매몰돼요. 가계부만 써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제가 말했죠.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종잣돈을 모으는 거라 그랬죠. 모으면 반드시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인격에서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계부는 총알을 모으는 작업이고 투자는 총알을 쏘는 작업이거든요. 막 빠듯하게 모으면서 한 달씩비 20만 원 쓰던 사람이 경매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을 사야 돼요. 막 덜덜덜덜 손이 떨려요. 근데 투자를 위한 지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출인지 투자인지를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계부나 지출 통제는 바로 투자를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도구인 거예요. 즉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거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한 초석이죠. 디딤돌이죠. 지출을 통제하면서 부업을 하면서 빠르게 종잣돈이 모이면 나만의 투자 도구를 선택해서 반드시 재투자, 계속 투자. 그러면 속도가 진짜 빨라져요. 제가 부동산에서 성과가 빨리 났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 종잣돈을 모았고 아파트 하나를 투자해요. 그럼 종잣돈이 다 소진되잖아요. 그럼 모일 때까지 또 막 3년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모인 돈으로 투자를 하죠. 그러면 부업하고 월급 모으고 또 아꼈으니까 빨리 모이고 그러면은 두세 달 만에 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력도 빠르게 늘고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돈도 계속 불어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생각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45에 10억을 모은다 라고 쓰고 거기는 이제 사인까지 하면서 진짜 화이팅을 했는데 저는 아직 42살인데 전체 자산 규모가 100억대를 가고 있거든요. 돈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이지 않는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급격하게 돈은 커진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제가 2016년도부터 썼던 가계부, 지질이 궁상이라고 얘기 들었던 밑창 떨어진 운동화를 신었던 그 시기에 나, 커피값 아끼려고 집에서 커피 싸갖고 다니면서 마셨던 그때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온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놓칠 수가 없고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왜 지금도 열심히 살아? 아직도 그때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그때 그렇게 빠듯했던 제 기억들. 그리고 아직은 더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더 많다라는 그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타이트하게 살고 있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지지궁상으로 아끼면서 커피값 2,000원, 3,000원 덜덜 떨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배우고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아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끼는 걸로는 작은 성과밖에 없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고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끼고 난 다음에 모인 돈이 생기면 이걸로 반드시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당근. 지금 만약에 고통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건데 고통이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진짜 화끈하게 돈 쓴다. 너 진짜 멋지다. 너는 정말 최고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갈 거고 그건 즉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그 임계점을 넘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가계부도 쓰시고 지출 통제도 했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안 좋고 핀잔 얘기를 들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명을 당근과 채찍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채찍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당자님이 주시는 채찍 이런 느낌으로 제가 당근도 드리고 채찍도 드려서 여러분들을 더 동기부여 시켜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당근과 채찍으로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궁금한 주제나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